고려 전기에 고려가 세계라고 생각했던 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여길 보면 고려의 북쪽에 거란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거란 아래에는 송이 있습니다.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북쪽의 거란과 남쪽의 송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쪽 틈바구니에 서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토번, 지금의 티벳이 있고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어지는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베트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고려의 위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고려의 해동천하와 거란 또는 북송의 이 천하는 대등한 것인가? 고려는 해동천하를 통치하는 해동천자가 중국의 천자로부터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가 주변 국가의 국왕들을 인정해주는 절차입니다. 거란의 황제가 고려 국왕을 책봉한다고 하는 것은 임명과는 달라서 이미 고려 국왕인 사람에게 그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죠. 고려 국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적인 공인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책봉을 받은 국왕이 그에 대한 사례로 뭔가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보내는 것이죠. 책봉을 하는 것과 조공을 하는 것이 쌍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이것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책봉을 하는 나라가 상국으로,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나라가 하국으로 상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려는 건국 초부터 중국 왕조로부터 계속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습니다. 해동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책봉 조공 관계를 수용했던 것이죠. 고려가 처음 건국됐을 때 중국에서는 아직 당이 망하고 송이 건국되기 이전 5대라고 하는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이 5대 왕조로부터 송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고려는 5대 송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5대 또는 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북쪽의 거란에 대해서는 고려도 역시 적대적인 정책을 펴니다. 거란 쪽에서 먼저 고려에 접근을 해옵니다. 거란이 5대 그리고 뒤에는 송과 경쟁하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기 전에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부교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란에서 고려에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이 낙타 50마리였습니다. 낙타 50마리를 선물 받은 고려 왕건이 낙타를 모두 개성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서 굶겨 죽이는 사건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대단히 큰 결례죠. 그런데 왕건은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란에 대한 적대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거란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 송에 대한 친근감으로 표시가 됐을 겁니다. 친송 반거란 정책. 태조 왕건은 이것으로 부족해서 후대 왕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후뇨 10조라고 하는 글에 거란은 금수와 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당대뿐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거란과 친교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은 것이죠. 거란의 접근에 대해서 고려가 적대감을 보였을 때 이것은 결국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 전에 고려를 먼저 침략해 왔습니다. 993년 거란의 제1차 침략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고려가 건국되고 처음 맞이한 외침입니다. 지나쳐보기 아까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국왕 성종이 친히 서경으로 행차하였다라고 하는 저기록입니다. 개경에 있던
왕이 서경, 평양까지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외침을 당해서 국왕이 뒤로 도망가지 않고 전선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려의 어떤 힘이 느껴지죠. 이 전쟁에서 고려는 서희를 파견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합니다. 거란 지휘관 소손영과 서희가 마주 앉아서 담판을 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소손영이 요구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거부하고 하나는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고려로부터 거란까지 이르는 교통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청천강으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 나중에 강동 육주라고 불리는 지역,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소손영이 서희의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돌이킵니다. 서희는 외교를 통해서 거란군을 철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거기에 더해서 강동 육주를 고려 영토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잃었을까요? 바로 송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란에 사대하기로 하면서 송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송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고려와 거란이 타협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고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려가 건국 후 계속 중국으로부터, 즉 송으로부터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유교 서적, 불경, 비단, 도자기, 차, 이런 고급 선진 문화를 송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길이 끊어지게 된 거죠. 문화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거란과 채봉조공 관계를 맺지만 송과 비공식적인 교류를 계속합니다. 상인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고려에서 필요한 물건을 송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 거란을 자극합니다. 거란이 고려를 한 번 더 침략해 옵니다. 이때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려 국왕이 개경을 뺏기고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거란군이 돌아가면 고려 국왕이 직접 거란에 가서 항복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가까스로 거란군을 돌아가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란군이 돌아간 다음에 고려 국왕은 거란에 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것 때문에 또 한 번의 침략이 있습니다. 거란의 제3차 침략인데, 이 거란의 제3차 침략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이 등장합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처음 10만 명으로 침략해온 거란군이 수천 명밖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남을 정도의 역사적인 대승이었습니다. 993년부터 시작된 26년간의 전쟁을 고려의 승리로 끝내게 한 대단히 중요한 승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귀주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거란이 멸망한 게 아니었죠. 거란의 4차, 5차 침략이 얼마든지 계속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고려는 그 점을 먼저 염려합니다. 1020년, 이렇게 보니까 꼭
올해로부터 10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군요. 1020년에 전쟁에서 승리한 고려가 먼저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책봉 조공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려가 상국이 되는 책봉 조공 관계가 아니라 서희의 외교로 맺었던 책봉 조공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귀주대첩의 승리를 재산으로 해서 외교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거란도 더 이상 고려와 싸우는 것이 실익이 없다라고 한 판단을 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고려와 거란 사이에 책봉 조공 관계가 회복이 됐고, 자, 고려와 송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고려가 의도했던 대로 고려와 송의 비공식적인 교류, 문화 교류, 경제 교류는 계속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거란, 송, 그리고 고려 사이에 세력의 균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력 균형은 11세기 100년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11세기 100년의 평화, 이것은 고려에게 대단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려가 건국된 지 100년이 지났고, 그 100년 동안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가 안정기로 접어들어가는 그 시간, 그것이 11세기 100년의 평화, 이 시기였던 것이죠. 이때 고려는 정치적인 안정, 대외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300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데 성공합니다. 11세기 100년의 평화는 12세기 초에 들어가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만주에서 여진족이 통일하고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산이 불쑥 솟는 모습을 굴기라고 하죠. 요즘 중국을 상대로 중국 굴기 이런 말을 씁니다만, 그야말로 여진굴기라고 할 만한 현상이 이때 일어납니다.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10년 만에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2년 뒤에는 송나라마저 멸망시킵니다. 송나라 황족이 강남으로 도망가서 남송을 세우고, 이때부터 북쪽의 금과 남쪽의 남송 사이에 역시 다원 질서가 유지됩니다만, 신흥 강자 금의 등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가 12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 질서의 변동에 고려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더 어렵게 한 것은 상대가 다름 아닌 여진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여진은 고려가 황제국을 표방하고 있을 때 고려의 아랫나라였죠. 동번, 서번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 여진이 갑자기 흥기해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동북아시아의 패자가 되는 격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해왔던 여진이 이제 관계의 역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려에는 대단히 큰 고민거리가 됐던 것이죠. 실은 그보다 전에 여진 부족이 막 통일하고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분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고려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고려가 여진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윤관의 구성을 쌓는 것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윤관이 여진족이 살던 두만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9개의 성을 쌓았다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쌓은 구성을 2년 만에 여진족에게 모두 돌려줬습니다. 구성 환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글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여진족이 애걸해서. 글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진의 공격으로부터 구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고려의 사정이 있었고, 여진은 여진대로 고려에 이런 약속을 해옵니다. 구성을 돌려주면 고려를 공격하지 않겠다. 일종의 평화를 지키자는 제의를 해온 것이죠. 이때 여진이 고려에 보내온 글에는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성을 돌려주면 고려를 향해서 기와 조각도 던지지 않겠다. 뒷날 여진이 더 강성해져서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키고 중국 북부를 모두 차지한 다음에도 고려를 공격해온 적이 없습니다. 기와 조각을 던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결과적으로는 지킨 셈이죠. 자, 여진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을 때 금을 건국하고 고려에 대해서도 관계의 역전을 요구해 옵니다. 그것이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금의 황제가 고려에 국서를 보내오는데 국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 대여진 금국 황제가 제 고려 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금나라 황제가 형이고 고려 국왕이 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형제 관계를 맺자고 요구를 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에서는 아주 심각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금이 강성한 것은 알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부모의 나라라고 섬겼고, 우리도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의 나라라고 여겼던 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많은 논란 끝에 고려에서는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하다. 금이 지금 대단히 강하다.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결국 이긴 겁니다. 형제관계 요구는 뒤에 군신관계 요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고려는 논란 끝에 형제관계 요구를 받아들였고, 뒤에는 군신관계 요구까지 받아들여서 금에 대해서 책봉 조공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진전에 대해서 고려의 기층사회, 일반 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려의 민중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일어난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서경으로 천도하면 지력이 좋기 때문에,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력이 좋기 때문에 금나라가 스스로 와서 항복할 것이다.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고려 사람들의 어떤 위기감, 불만,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충분한 주장이었을 겁니다. 고려 조정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제압하고 금과의 책봉 조공 관계, 4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대가는 12세기의 또 다른 100년의 평화였습니다. 11세기 100년, 12세기 100년, 200년의 평화가 고려에 온 것이죠.